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디오클라티우누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할게요. 자, 디오클라티우누스하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황제예요. 특히 이제 디오클라티우누스 황제를 중점 좀 보세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3세기에 로마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맞이하였다. 자, 이상 더 혼란과 무질서를 계속할 수 없었다. 자, 그래야 이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개혁을 통해서 제국의 재편성을 시도한 것이 디오클라티우스와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요. 자, 이 디오클라티우스는 그 발칸반도 출신으로서 병졸로부터 몸을 일으켜 군대를 추대로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이제 착수한 것은 제국의 분할 통치죠.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국을 네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정황제, 그다음에 부황제, 그러니까 아우쿠스 2명, 시조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네 명의 그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로 했죠. 그래서 제2계승을 좀 원활히 하고 제도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군인들의 어떤 쿠데타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두 황제와 두 사람의 황제와 이 정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 스와 그 밑에 이제 한 사람 각각 한 사람의 부황제 시저를 두어서 제국을 행정적으로 구분하되 그 디오클라티누스는 최고권을 장악하고 황제 유교 시에는 부황제가 자동으로 계승을 하게 함으로써 제2계승에 대한 군대 방지를 하려고 했다. 이게 사제 통치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은 제2계승에 대한 군대 대입 방지예요. 자, 이거는 어디를 염두에 두느냐? 군인왕제 시대. 이 군인왕제 시대 때 되게 혼란했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 이유가 뭐냐면 황제 그 지위 계승 관련된 해서 쿠데타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수도를 소아시아 서부였던 니코메디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등 트라키아를 이제 통치하고 부황제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인 시르미움에서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 그리고 공동황제의 젊은 막시미아누스는 밀라노에서 자리 잡고 이탈리아, 북부아프리카,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그의 부황제는 트리에도가 에서 갈리아, 에스파냐, 브리타니아를 통치하게 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도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황제니까 옮긴 내용, 니코메디아. 이 옮긴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수도 천도 관련돼서 이제 니코메디아를 옮긴 건 뭐냐면, 어,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제적 중심지가 서부 지중해가 아니라 동부 지중해로 바뀌게 돼요. 예, 서부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콜로나투스라는 어떤 그 농장 형태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저물게 되고 대신에 동부 지중해가 이제 발전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그래서 옮기지 않았나 제 생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볼게요. 또 디오클라티우스는 전제군주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 도미네제라고 하죠. 도미누스제. 신성한 주군이라는 건데, 그래서 동방식 그 뭐냐면 그 전제군주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군중 의식을 갖추어 태양신의 칭호를 수수하게 부여하고 신하들에게 최고 신성한 군주 도미누스라고 부르게 하죠. 그래서 종종의 이제 프리케스 제도에서 도미누스 제도 넘어가게 돼요. 공화제트를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 100% 제종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체육권을 가진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떠나서 동방에 자리 잡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그는 점차로 동방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전제군주의 기품을 답습하여 모차림이나 궁중의 예식도 이에 맞추고 신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의 예배를
대배를 한 듯 하여야겠다. 자, 황제와 부황제는 저마다 수도와 자신의 군대, 행정관리, 그리고 보좌관을 거느렸다. 또 로마 시민들은 이제 그 양국의 무상배급과 각종 경기를 제공받았으나 예특권의 지위는 사라지고 로마 원로원들도 특별 대우가 받았으나 실질적인 참사의 정도로 격화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 단락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행정개혁이에요. 행정개혁. 그래서 행정개혁인데 그때 이제 속주가 100개 행정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묶었죠. 그래서 12개 강구로 이렇게 묶고 그걸 4개 총 강구로 묶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각각 그 4개 대강구 안에는 그 3개, 12개 강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각각의 그 대강구마다 그 뭐냐면 황제가 이제 통치하도록 하죠. 4명의 황제가. 그럼 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눴냐? 그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군인 황제 시대 때 이런 군인 정치가들이 쿠데타 방지를 하기 위한 거야. 예전에 군인 황제 시대 때는 지방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군사권을 갖고 있는 총사령관들이 그 부하의 추대를 받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역 크기를 너무 크게 할 경우에는 문제 뭐냐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개 단위로 또 12개 이렇게 중간 단위로 이렇게 분할시켰던 거야. 그래서 크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행정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주를 세분화해서 이걸 다시 중앙 집권화시켜서 그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지방개혁의 주 내용이야. 근데 이제 지방개혁은 이제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행정구역을 세분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에 맞게 또 관리 수도 어떻게 돼? 행정 조직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재정 압박에 속하게 되죠. 재정 압박이 이제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속주도 세분화되어 100개가 넘게 되었고 이들 12개의 강구를 묶고 다시 4개의 대강구로 묶었다. 자, 이리하여 행정관리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속주나 관리 수만 아니었다. 자, 군제는 그동안 혼란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변해왔으나 이제 그것이 하나의 지도로서 확립되었다. 자, 여기부터 이제 군제 개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군제 개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어, 예전에는 이제 야전군은 이제 그 정규 군단을 얘기하죠. 자, 이 정규 군단이나 병경 주둔군을 이제 그 둬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그 누구로 채우냐? 되게 보면 현지민으로 구성이 돼. 현지민. 예. 그래서 야전군은 이제 수도 부근에 중무장 기병 그 기동부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병경 주둔군은 국경선 수비대 순찰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주적은 이제 야전군이죠. 병경 주둔군은 2차 군대고 근데 이제 이 병경 주둔군을 주로 어디를 이제 현지민을 이제 담당한다. 속주민들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동부대인 야전군도 이탈리아 군도 있지만 상당수 또 뭐냐면 출신이 가리지 않게 구분했기 때문에 우수한 자도 민족에 상관없이 우수한 자도 추궁됐고 대부분은 게르만족들도 추궁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비중이 게르만족들이 더 늘어나 이탈리아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군대 개편도 이렇게 이제 했고 그에 따라서 군대 크기가 종전보다 2배나 늘어나. 또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재정 압박이 또 원인이 되죠. 많은 군대가 늘어나면 이제 재정을 또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수도 근방에 중무장 기병대를 중심으로 한 기동부대격인 야전군도 필요에 따라 어느 곳이든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고, 자, 국경지대는 병경 주둔군을 상주시켜 국경선의 수비와 순찰을 담당하겠다. 자, 변경 준둔군의 경우 현지민을 충원하여 병역 임무를 세습화시켰고 중앙의 기동부대는 그 출신에 가지 않고 가장 우수한 자를 충원하는 바 그 결과 게르만족 출신의 대다수가 차지했고 실제 전투에 있어서 변경 주둔군의 2차적 존재 주둔군은
2차적 존재에 불과했다. 자, 이 밖에 야만족 중에 로마 협정을 맺은 부족들이 로마의 지원 아래 국경선의 수비에 협력했고 함대도 증가됐다. 자, 이래야 군대 크기는 적어도 종전의 배를 불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족 단위도 이제 뭐냐면 로마 협정을 맺고 그 국경 수비에 이제 협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게르만족들이 그 부족 단위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제점이 들어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게르만족들이든 속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노마되고 언제나 돼서 이제 노마가 됐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게 부족단의 집단별 들어오면 노마가 잘 안 돼. 그리고 얘네들이 그 노마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복무 기간이 딱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게르만족도 돌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노마에서 배운 무기나 전술 이런 것들 그대로 습득하게 되죠. 그걸 다시 노마군을 공격하는데 그냥 이용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게르만족 대신이 더 강해지는데 공격해온 게르만들을 막는 것은 게르만군이고 그걸 싸우는 것도 게르만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마군과 게르만군이 싸우는 게 아니라 노마군을 칭하는 게르만군과 게르만군이 싸우는 그런 웃지 못한 해프닝이 이제 이어지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게 좀 있고 그다음 디오클라티누스는 군대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직책을 명확히 구분하고요. 예. 종전의 속죄 총독이 행정권과 더불어 군대 지휘권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 이런 것도 군인 황제 시대 때 폐해를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의 개혁을 딱 보면 군인 황제 시대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개혁들이 많아요. 행정개혁이나 군사개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개혁들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행정 군대 개혁은 필연적으로 재정을 이제 뭐냐면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정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뭐냐면 할당제와 비슷한 걸 이제 실시해요. 장제는 미리 예산 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가난 속주에 할당하고 속주는 다시 각 도시에 할당했다. 도시에서는 총 중세 책임은 시 천사회가 내치고 부족한 액수는 시 천사원이 보충해야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예직으로 원하는 시민이 많았던 참사원직이 이제는 큰 부담이 되어 이를 면하려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 직책을 고정시키고 세습화되었다. 자, 중세 부담은 비단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과 수공업에 미쳤고 자, 이들도 어떻게든 그걸 면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 직업 또한 고정되고 세습화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참사나 그다음에 어, 그 상인과 수공업자들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그 지방에서도 농촌에서도 할당이 되죠. 그래서 대지주나 항제적 경영자에게 할당이 되고 또 소장민에게 소농도 부과되고 얘네들이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도망을 가고 그리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얘들 또 직업을 고정화시켜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예능적인 소장제 그러니까 콜로누스를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새로운 세제에 의해서 세금 부과의 최소 단위를 한 사람의 남자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삼고 만일 세금을 납부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한 지주나 농민이 대신 이를 납부하도록 했다. 자, 그 다음에 일종의 우리 시고 따진 공동납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고 했죠. 연대 책임제. 자, 세금은 물론 대지주나 항제형 경영제약에도 할당되었으나 실제로 그들은 이제 소작인들이나 소농들이 부담했다. 그들의 소작이나 그 소농들이 부담하였다. 자, 그리하여 이들 역시 토지를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자 그들을 토지에 결박하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세에 허덕였던 끝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유력한 대지주 보호를 구하는 소작농과 소작인들이 생겼고요. 자, 이런 걸 콜로니스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콜로니스제가 이제 예능적 소작제가 생겼는데
그다음에 이제 노예에게도 이제 토지를 주어 지주에게 소작농을 불가하는 콜로누스와 유사한 노예들이 증가해요. 자,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될 노예인데 해방됐다고 해서 뭐 신체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보장받는 건 아니고 매매 양도 이런 상속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뒤에 그래갖고 이제 해방돼 갖고 노예 신분 벗어났지만 노예 신분이 돼서 해방돼서 이제 매매 양도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긴박하게 산 거야. 긴박돼 갖고 다른 데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이들도 콜로노스의 어떤 한 원료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장에서 해방된 노예도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자, 그들은 본래 자유인이었던 콜로노스의 신분상은 다르지만 다 같이 중세 농노의 선구적인 존재였다. 이 콜로노스가 중세의 농노의 선구적인 존재였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농노라는 것은 농민 자유민과 노예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콜로노스는 그게 언제 형성된 거에 대해서 학자들 의견이 많지만 일단 디오클라티우누스 전후로 이제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고요. 자, 이걸 제도화시킨 것이 언제냐? 콘스탄티누스 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콘스탄티누스 때 뭘 하냐면 원적법을 실시해. 이게 이제 19년, 2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자, 원적법이란 건 뭐냐? 소작인이 도망갔을 때 그를 다시 데리고 올 권리를 지주에게 인정한 법령이에요. 이게 원적법이고 이 원적법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서강에 나와 있어요. 서강에. 그래서 이걸 언제 발표했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발표했죠. 그래서 원래 콜로누스가 불려지었던 원래 자유로웠던 소작인들의 토지 결국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생각된다. 그래서 콜로누스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고 콜로누스를 제도화시킨 것이 뭐냐면 원족법이었다. 네. 그래서 이 원족법을 통해서 토지에 묶어 두려는 것을 제도화시켰다. 농민들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원족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화폐의 가치가 저하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이 못하고 도시 경제가 마비되고 그리고 또 그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당제 시대 때부터 막 그 지인아즈 막 은한을 막 발행을 한 거야. 그래서 질 함량도 막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촉진시키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금도 이제 화폐로 받지 않고 환물세로 받아. 음. 왜냐 화폐를 받아봤자 실질 시장 경제가 이제 마비되다 보니까 화폐라는 게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도 마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필요성이 떨어진 거야. 거기다 화폐 가치 자체가 또 떨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물세로 진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물세 징수를 했고 그다음 디오클라티누스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는 걸 대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실패됐죠. 왜냐면 원래 시장 자체가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몰락한 상태였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 이런 정책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은하 가치가 다시 급속도로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도시가 또 쇠퇴되고 은하 경제를 바탕한 은경제를 바탕한 도시가 쇠퇴하는 그런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죠. 자, 이 최고 가격제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폐지돼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 실시해서 모든 물가의 보수를 억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라티누스가 은퇴한 후 그 네 명의 황제 통치 내분이 생겨서
결국엔 또 분란이 일으켜나.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제 특징들 보면 단일 황제 체제로 복귀했다. 물론 이제 초반에는 두 명의 공동 황제 체제 유지에다가 나중에는 단일 황제 체제로 복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라노 칠령을 공포하죠. 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밀라노 칠령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그리스의 옛 식민지였던 비잔티움의 자리에 새로운 수도였던 이스탄불로 이제 아니 콘스탄티노플을 폴리스라는 그런 것을 건설했고 후에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잔티움 그다음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름이. 음. 그래서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대국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이런 이유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라티누스는 개혁을 또 강화하는 방향 계승하여 동방군주제를 확립을 했고요. 콜로누스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경제 정책도 대체로 전대국을 단습했다. 자, 그래서 이 콜로누스 강화 부분은 원적법 실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만 화폐개혁의 선물로서 그가 주주한 솔리두스 이것도 기출문에 나왔죠. 솔리두스는 금화가 상당히 뭐냐면 그 강범에게 행사했다. 예전에는 그 레라리우스인가 그런 은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게 이제 유통이 잘 안 됐죠. 아니 유통이 아니라 품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대신에 이제 솔리두스를 유통을 시켰어. 그러니까 통화지를 개선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라티누스와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개혁으로 로마 제국이 개편되고 3세기 혼란과 무질서가 수습되어 사회는 일단 안정에 되쳤으나 결국에는 새로운 발전을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직업이 고중화와 엄격한 계층화를 바탕으로 관료군을 거느리고 여전히 군대에 의존하는 동방 전제군주가 군림하는 경직된 사회였다. 그래서 부패와 폭력, 불균형과 절망이 널리 퍼지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에 침울한 무기력 상태가 나타났다. 자, 로마 제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져 갔으며 새로운 도읍을 건설한 교회와 궁전의 금색 찬란한 강의도 곧 사라지게 될 밤하늘의 유성이 지나지 않았다. 예. 문학적 표현인데 뭐 이런 것들 그냥 그의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정리해서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54페이지 보세요. 자, 54페이지 내용 보면 디오클라티우스 이제 전에 보기 전에 그 앞에 이제 군인왕제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군인왕제는 이제 앞에 다시 세베스조가 있는데 이 세베스조가 이제 무너지고 그 한 반세기 동안 26명의 황제가 이제 뭐냐면 사육되는 군인왕제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국내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이제 상당히 위기 기간이었죠. 대외적으로는 사산족 페르시아와 일제히 동방의 국경선을 위협하고 다뉴브 나인 북방 국경선에는 게르만족들의 진입이 끊이지 않았다. 제이를 놀리는 군대 약탈 등 상공의 치명타를 가했고 이는 도시의 자치권 소멸과 군사적 전제 왕권 강화 정책을 이어지게 되었다. 자, 이가 3세기 위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군사적인 전제 왕권 강화는 어떤 의미냐? 이거는 중앙 집권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군대 사령관들이 자기 권한을 강력하게 실시했던 그러니까 군대에서 거의 문무를 장악하고 모든 행정권과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해요. 예. 자, 이걸 이제 3세기 위기라고 하죠. 3세기 위기. 자,
이 3세기 위기를 뭐냐면 수습했던 것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야.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중앙 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회복하는 걸 과제로 삼고 국경 지역에 이제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방어하고 반란을 일으킨 속주 체제 있던 속주들을 다시 체제에 흡수하여 권력 찬탈 음모를 붕괴했다. 예. 그래서 이게 속주 정비 관련된 내용 또 서기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오클레티누스는 권력 투쟁을 미연에 반기하기 위해서 강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293년에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고 두 명의 정황제, 아우구스투스 밑에 각기 한 사람의 부황제, 카이샤를 두어 네 명의 황제를 전국에 제국을 분할하는 사제 통치를 도입했다. 자, 디오클라티누스는 자신의 소아시아 서부 니코메디아를 수도해서 소아시아와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 등을 통치했다. 자, 최고권을 가진 디오클라티누스는 로마를 떠나 동방의 자유를 잡음으로써 제국의 중심으로서 동방을 이동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부지중해와 서부지중해권이 있는데 이 서부지중해가 아니라 이제 동부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니코메디아 위치에 옮기는 게 요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부지중해권을 옮긴 게 뭐 정치적으로는 전제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경제적 중심지가 동부지중해 쪽으로 옮기게 돼요. 예.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동부지중해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는 동방의 전제군주처럼 옷차림이나 궁중 예식을 했고 궁중에선 그의 앞에서 신을 예비한 듯이 하였다. 그는 속주를 세분화하여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수도 근방의 중부장 기병 등 야전군과 그 다음에 변경의 변경주둔군을 편성하고 군대를 강화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하자면 게르만족들과 부족 단위로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용병. 자, 디오클라티누스 개혁으로 관리와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을 부담을 안게 되고 자, 이를 내기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했다. 결국 한 속주의 예산 총액을 그 가나 속주의 해당 시 참사에서 떠넘기였으며 상인과 수공업자는 직업이 세습화되었고 신분이 고정화되는 등 통제 정책을 펼쳤고 자, 이런 통제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내지 못한 중소자영농들도 소작인으로 몰락하는 부작용이었다. 그래서 이 콜로노스 제도가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콜로노스 제도는 이렇게 이제 세금의 총액제 외에도 또 경제적 배경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노예 공급이 끊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노예 공급이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정복 정쟁이 중단되고 노예 공급이 이제 그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노예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들을 소작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예는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 농사를 안 짓고 거기에서 얻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자 그래서 이 노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관리 감독비도 필요하고 등등.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는 그래도 자유인 신분이 소장인 쓰는 게 낫겠다. 예. 그 대신에 얘네들 결박을 시켜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경기 외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누스가 물려난 후에 그 한동안 또 혼란기에 있다가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와 막시미니아누스 아들 막세티우스가 재권을 이제 다투는데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로마 공격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하여 서방 황제가 되었다. 또 밀비우스 황제 있죠? 다리 전투 이것도 외워두세요. 동방에는 니키니우스가 승리해서 콘스탄티누스와 로마가 양분됐고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공동 황제 체제가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 단일 황제 체제로 이렇게 만들었어. 네, 원래 처음에 두 명이 했다가 이 니키니우스도
그 밀라노 칠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은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라노 칠령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혼자 내린 게 아니라 니키니우스와 같이 내렸던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제국은 뒤에는 다시 다니엘 난제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통일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던 비잔티움에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이제 세우죠. 자기 이름을 따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역시 동방군주 디오클라티스 개혁을 계승하여 동방전제군주를 확립했고, 자, 이 시기에 자유농민은 자유를 상실하고 소작이나 했다가 계속된 콜로누스가 강화되었다. 자, 그래도 이제 디오클라티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으로 로마 제국은 질서는 일시적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모든 직업은 고종화, 엄격화, 계층화됐고 방대한 관료제와 군대 위주한 동방적 전제군주제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클라티누스의 개혁과 콘스탄티누스의 통치는 제국 붕괴를 막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고도로 통제된 절대군주를 항복시키면서 서로마 제국 200년 이상,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발전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좀 의미를 두고 있네요. 예, 이 개혁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서구에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기술돼 있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제 평가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 디오클라티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평가 부분은. 예. 평가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요즘에는 뭐 관점이나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의의나. 예. 그래서 그 게시판에 보니까 며칠 전에 4.19 혁명 의의를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쓸까요? 풀셈에 있는 내용을 쓸까요? 뭐 북소형 교재에 있는 내용을 쓸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오기 힘들 것 같아. 4.19 혁명의 의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가. 예, 인용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선호마 제국의 몰락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선호마 제국의 이제 몰락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쭉 보면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 뭐 중요한 항제들은 없긴 없는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셋이 또 제국을 나눠 통치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분 끝에 차남이었던 콘스탄티누스 2세가 단독 지배를 하고 그의 치세도 걸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자, 그의 뒤는 배교제였던 율리아누스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교를 부활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는 배교자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체는 그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상자가. 근데 막판에 이제 뭐냐면 죽을 때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이었지. 근데 이제 그 후에 황제들은 그 뭐냐면 기독교를 믿었어. 네, 계속. 그래서 황제는 기독교인은 공식이 그 당시 성립돼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뭐냐면 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배교적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교자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진 거야. 이 부분은 서강제에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 부분에. 그때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죽은 뒤 얼마 안 가서 훈족이라는 게 있어요. 훈족. 훈족은 홍로족의 일파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학자마다 이제 설이 다양한데 그 당시 이제 그 후한 말기 때 홍로족들이 북홍로와 남홍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홍로는 이제 계속 서진해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럽상에 등장했고, 남홍로는 동화됐죠. 만리장성 이남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이때 이제 훈족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훈족의 압박을 받고 이제 게르만족 중에 일파였던 서고트족이 이동의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서고트족이 또 이동하면서
그 옆에 동고토족을 치죠.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족 대이동이 막 시작된 거야. 자, 하여튼 이 게르만족 대이동은 중세 시대 때 좀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서고토족을 비롯한 게르만족들이 발칸 지방에 쳐들어오게 되고 378년에 안드리아노프 부근에서 이를 방어하는 발렌스제와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자, 그를 뒤이어서 이제 뭐냐면 테오도시 왕인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황제는 통일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일단 서고토족을 무마하여 소강 상태를 회복하고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자, 기독교를 국교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예,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킨다는 건 기독교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야. 예, 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로마 자체는 다양한 종교를 뭐냐면 인정을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기독교는 타락을 했지만 기독교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칠령 때 그 공인을 받은 거지, 그때는 이제 국교화되지는 않은 거야.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국교화됐다는 건 이제 다른 종교에는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로마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가는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죽음에 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둘로 나눠줬죠, 땅을. 그 동로마 제국과 서노마 제국을 나눠줘. 그래서 제국을 나눠 동로마는 장자 아르카디우스, 서노마는 차남 호노니우스에게 각각 통치하게 됐다. 아마 이제 노른자 땅이 동로마 지역이니까 동로마 지역을 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는 로마 제국의 동서로 불리는 그 징조가 일찍이 나타나 있었으나 이로써 동서노마의 분리는 결정적인 사실이었다. 자, 5세기 접어들면서 게르만족의 침입은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고 410년에 알라딘의 서구토족이 노마를 약탈하고요. 그리고 나인강 방어선을 약할 틈타 게르만족은 노도와 같이 소노마 제국의 영토를 침입해왔다. 자, 노마의 장군 아에티우스는 게르만족의 도움을 받아 훈족의 아틸란을 카타르와 우노 전투, 이것도 듣보잡 전투지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가끔 서양사에서는 좀 강조되는 전투거든요. 이것도 간신히 물리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455년에 반달족, 반달족도 게르만족들의 일파죠. 자, 다시 노마가 약탈됐고요. 그래서 서노마 제국에서는 게르만족의 침을 막고 노마를 더 이상 유지해 나갈 힘이 없었다. 476년에 그 당시 명목상이었던 노무노스 아우쿠스 투누스가 그 당시 게르만 용병들이 오도 아케드에서 뭐냐면 폐위되면서 서노마 제국은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 멸망하고 말았다. 예.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한참 뒤에 멸망하죠. 오스만 투르크에서 천년 뒤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갔던 로마가 왜 멸망을 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의견을 쓰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의견 중에 좀 대표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에드워드 기본의 견해예요. 에드워드 기본.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로마 제국사 멸망사라는 책을 썼죠. 자, 이게 에드워드 기본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에드워드 기본은 왜 망했냐? 로마가. 그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요. 하나는 기독교,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게르만족 같은 야만족의 침입.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 뭐 망했다. 그래서 이런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 같은 나 기독교 이런 것들이 그 내세 지향적인 태도 바뀌게 되고 현세보다는 패배 의식을 확산시키는 그 기여함으로써 결국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그 로마 제국 멸망사에다가 썼죠. 이게 11년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기본 관련된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관련된 문제가 두 번째 달라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이야. 11번. 자, 영원의 도읍으로 생각했던 로마가 야만족에 유인되고 로마 평화를 자랑하였던 로마 제국에 몰락했던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자, 그래야 사람들은 당대부터 오늘날까지 왜 로마 제국은 몰락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역사가 철학자, 신학자들은 각양각색의 해답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유포에 그 원인을 돌렸던 유명한 기본은 이 기본은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죠. 이것도 책 이름도 외워두세요. 이 로마 제국 멸망사가 되게 많아요. 그냥 7권 구성됐죠. 예. 단행본, 요약본도 있는데 제가 한번 중고등학교 때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만뒀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야, 하여튼 그 견해를 보면요. 자,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견해인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따로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요걸 읽어볼게요. 요걸요. 그래서 요걸 읽고 그 로마 제국 원인을 이제 넘어가기도 해요. 그 로마 제국 몰락의 원인을. 자, 제가 이제 서양사 심화 규제 잠깐 펴보시면 자, 1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당시 이제 기본은 어떻게 보냐. 자, 요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 세망 원인을 야만 민족과 그다음 기독교의 파괴적인 심 때문에 봤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참고 삼아. 자, 그러나 로마의 세망이 게르만족이나 프랑크족, 고트족의 침입이 있다고 본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왜 이러한 민족들이 수세기 동안 문명 세계를 지배한 하나의 제국을 폐퇴시킬 수 있었을까? 왜 제국의 동쪽 부분에서 서쪽 부분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는가? 자, 그래서 로마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으나 사실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 내의 상층 계층이 정치적 지도력이 약화됨으로써 쇠망했다고 봤고 또 다른 일부 역사가들은 간의 경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노마 경제가 있었다고 봤다. 그리고 또 역사가들은 또 어떤 역사가 노마 농업의 쇠퇴 원인은 토양의 피폐화를 지정하는 토양 피폐설이나 강수량의 감소와 한 번에 부단한 반복 주기를 지적하는 기후 변동설을 내놓기도 했다. 자, 이 밖에도 문명의 생활 주기를 말하는 유기체론, 인종 혼용설, 특히 노예로 인한 혈통의 변화를 지적한 로마 민족 태아론, 뭐 군대와 농민의 결단 계급 투쟁설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다양한 요인에서 멸망했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에드워드 기본에 관련된 내용들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대충 해갖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보시냐면 뒤에 그 로마 이제 말기 때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좀 볼게요. 사회경제적 변화를. 자, 사회경제적 변화인데 아니 사회경제 변화는 이게 걔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서계는 좀 난잡하게 적혀 있어갖고 제가 서강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표를 정리하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 여기. 자,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이거는 이제 서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강이 사회경제에서 관련된 내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어. 그래서 서강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강의 그 많은 내용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재정 초기 전기 때는 잘 나갔죠.
그래서 그 당시 재정전기 때는 그 당시 서주 그 기준이 이제 요때는 서부지중해가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를 중심해 갖고 저쪽 이제 서부지중해 쪽이 경제적 중심지였는데 이때 이제 토지의 경영 방식은 라티푼디움이죠. 그래서 이 그 로마의 이제 토지 경영 방식이 서부지중해 쪽으로 다 확산이 돼. 뭐 에스파니아냐 이런 지역으로. 자, 그래서 정복 전쟁은 또 이제 노예 공급이 원활히 되고 그래서 라티푼디움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문화들이 노마를 중심이다 보니까 노마 문화가 확산이 돼. 라틴어를 중심한 노마 문화가 전국 강지로 확산이 돼서 로망스 군이라고 해서 서부지중해가 하나로 묶이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토착적인 정통 문화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노마가 이제 제정 후기 때 들어가면 군인왕제 시대 때 3세기 위기 이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자, 일단은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글씨가 개판인데, 자, 라티푼디움의 한계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노예 공급이 끊어지죠. 정복 활동이 멈춰지면서 노예가 이제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주계층의 착취, 그리고 농민 부담의 가중, 아까 이제 세금 부담 같은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노동력 감소.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전량 기근 등을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래서 이제 이농 현상이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 노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노예 노동을 하려면 얘네들 이제 그 정복 전쟁에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잡아오지 못하니까 노예끼리 결혼시켜요. 예, 처음에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양육을 하게 하죠. 여자 노예가 그 가정도 뭐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비하고 비슷한 꼴이 된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를 양육시키고 가정생활 영위하려면 노예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대줘야 돼.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여자 노예 같은 경우에 양육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 기간과 그런 것들을 할 때 노동력 상실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토지를 임대하고 소작인들에게 이제 임대해 갖고 생산시키는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이득이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도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인구 이동이 많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뭐가 된 거야? 소작인들 긴박화시키죠. 토지에. 그래서 콜로노스 제도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콜로노스 제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콜로노스 형성 제도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도 마비가 되는데 국가 재정은 뭐냐면 군대 충성을 뭐냐면 약속받기 위해서는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군인항제 시대는 재정국이 더 심해지는데 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민족의 어떤 침입 이런 것들 병방 방위 비용을 뭐냐면 증대시키고 자 이게 항실 재정의 압박을 불러일으켜요. 예. 그리고 이것은 꼭 세수 증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수 증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냐면 통화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마련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은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 당시 은하는 이제 뭐냐면 좀 제조 비용을 낮게 해서 은 가치 함량을 낮추잖아요. 악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수공 생산품의 하락을 불러일으켜.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구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공품들이 상당히 저질로 많이 나오게 원료가 이제 비싸지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역태조, 도시경제 쇠퇴, 그래서 다시 이제 자연경제 단위로 회기를 불러일으키죠.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제 화폐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걸 뒷받치는 도시경제가 뭐냐면 유지가 못하니까 세금을 현물세를 징수하게 된 거야. 그리고 군인들이나 관료들에게 현물 급료를 지급하고 그게 이제 디오클레티누스 개혁 때 세금을 환문납부하는 게 이런 배경에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그 도시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많이 늘어나.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도시 재정에 부과하고 아까 이제 신참사위원들에 부과를 하니까 상인들하고 이제 수공업들 또 부과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직을 탈퇴하고 도시에 탈주해서 시골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시 경제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서강에 있는 내용들을 표로해 갖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재정 전기와 재정 후기 때 경제 상황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노마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노마 문화. 자, 노마 문화도 요거는 이제 나오는 데가 한정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역사나 관련된 내용, 그냥 법률, 미술, 건축 이런 정도만 이제 좀 보고 서강에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비상교과서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비상교과서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 105페이지 표 보세요. 105페이지. 비상인가요? 잠깐만요. 잘못 적었다. 제가 여기 적어놓고 105페이지가 아니라 아니 비상이 아니 미래인인데 제가 잘못 적었나요? 미래인 펴보세요. 미래인. 예. 미래인을 105페이지에 적었네. 왜 비상으로 적어놨어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인 10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됐죠. 실제적이고. 그래서 건축이나 도로나 법률이나 이렇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가 되게 발전됐어. 네. 그건 이제 로마가 이제 강대한 대제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가 발달됐죠. 그런데 이제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뭐랄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냥 모방만 했어. 그 특색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로마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법률이나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의 재능을 발휘했다. 특히 법률이 발달했는데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시민법은 사회 발전과 더불어 시민법을 발전하였고 이어 만민법으로 확대 발전됐죠. 그래서 모든 제국 내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됐다. 그래서 만민법들이 이제 널리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칼라칼라 황제 때야. 이 카라칼라 황제 때 그 뭐냐면 그다음 로마 시민권을 모든 사람들이 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 체계도 이제 예전에 시민법이나 만민법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돼 있었거든요. 시민법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고 만민법은 아닌 사람들이 적용되는데 근데 이 법 체계가 이제 통합될 때는 시민법이 아니라 만민법 체계에 통해. 왜냐 이게 더 보편적으로 이제 더 광범위한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칼라 황제 때 이런 만민법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법 체계가 만들어졌다. 예, 이런 것도 기억을 좀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런 로마법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 법전들 정리했죠. 그 기존의 로마 법전을 유스티아누스 법전으로 집대되었다. 자, 유스티아누스 법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거는 따로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로마의 정복지에 도시를 세우고 물자 교류와 신속한 군사 이동을 목적으로 도시와 도로가 건설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도로가 아피아 가도라고 있죠. 예, 뒤에 그 도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대 로마의 도로는 군대 이동, 물자 교육, 그리고 소식 전달을 쉽게 하고 로마의 성장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자, 로마의 도로는 총 10만 킬로에 달했으며 로마가 절정기에 이를 때는 도시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거대한 군용도로가 뻗어 있었다. 자, 도시에서는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콜로세움과 판타움, 개성문, 공중목욕탕 등 건축물을 세웠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중목욕탕을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러 황제들이 일종의 빵과 서커스 차원에서 민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민중들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탕이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 로마의 목욕탕은 여러 가지 내조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도서관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공중목욕탕이야. 예. 그래서 오늘날 뭐 찜질방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건축물을 세울 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사용했던 거예요. 콘크리트. 예.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사용해갖고 5층, 6층 이상의 어떤 건물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노마 시대 때.
참고로 이때 노마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죠? 고조선이었죠. 고조선 시대 때 거의 뭐 아파트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치를 이용해서 되게 대규모 실용적인 건축물도 가능했다. 그리고 제정식의 황제들은 대중적인 건축물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테온 신전이 있고 콜로세움이 있죠. 예. 자, 그다음 문학에서는 키게르는 이제 그 노마 시대 때 그 정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정론, 농론론, 의무론 같은 책들도 많이 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시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철학의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파가 그 당시 로마 상류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있죠. 이 사람이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인데 명상록을 남겼던 거. 그 역사에서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켄투스의 게르마니아, 그 가일리오 카이샤르의 갈리아 전개, 플라타고의 영웅전 이런 것들을 저술했다. 자,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는 프톨로마이오스가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라는 청동설을 주장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그 노마 시대 때 관련된 이제 법과 그 다음에 철학, 건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을 보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유스티누스 법전은 공화정 이래 최고의 법률, 판례, 침령 등을 집대성화 체계적으로 편찬함으로써 후대 근대 국가의 법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를 모델한 나폴레옹 법전은 유독 현대 법의 기준이 됐고요. 자, 노마법은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유스타누스 법전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이게 후대 근대 민법 특히 나폴레옹 법전에 영향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건축물 볼게요. 철학은 이제 건너뛰기 뭐 이거는 그리스 관련된 철학이니까 건너뛰고 건축물을 볼게요. 자, 로마 시대 때 이제 성립되어 국교가 된 기독교는 그리스와 로마 신적 건축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종교 건축물 성당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로마 시대 뼈대가 됐던 직사각형과 정육물체를 기본한 바실리카 양식이 이때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양식이 중세 유로의 로마크 양식에 영향을 줬다. 자, 이탈리아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줄레 성당은 이런 초기 바실리카 양식을 엿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바실리카 양식 성당이 유럽 곳곳에 세워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교과서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서계 한번 더 가자. 서계. 서계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어, 이게 몇 페이지야? 13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와 사상과 역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앞부분은 뭐 각자 보시고요. 그 앞부분에 뭐 문학 작품 같은데 문학은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되게 보면 그냥 라틴 문학은 그리스 문학의 모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는데 몇 페이지부터 보냐면요. 일단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그 앞부분은 뭐 철학 부분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스토아 학파 같은 그 예전에 그리스 헬레니시 시대 그 형성된 거 있죠. 헬레니시 시대에 형성된 철학들 영향을 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사 부분만 좀 볼게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예. 자, 그리스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문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유럽의 역사 소설은 대개 보면 역사가 문학이라 할 만큼 문학적 서술이 많았어요. 내러티브적 서술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런 투켄티데스 같은 사람들 있죠. 예. 이 투켄티데스 같이 그 뭐냐 객관적 역사 소설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 대부분은
역사가 꼭 문학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게 문학 작품인지 팩트를 말하는 역사 작품인지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 그거는 이제 동양의 그 역사 서술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동양은 역사하고 문학 작품을 분리시켰잖아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 확립돼 있었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 자, 그다음에 이제 라틴 작가들이 주로 이제 라틴어를 쓰는 작가들이 그 로마의 건국과 발전을 애국적 견지에서 작품화시켰고요. 주로 라틴어로 많이 적혀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역사 소설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천하계도 그렇듯이 역사 소설도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많은 라틴 작가가 로마의 건국과 발전을 예국적 견지에서 작품화됐고요. 자, 순수한 역사 소설에 대한 라틴어 세연에 큰 공헌을 했다. 순수한 역사 서술이 또한 라틴어 서술의 세연에 공헌을 했다. 자, 그 대표적인 학자가 리비우스죠. 자, 리비우스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헤론토스와 좀 유사해. 어, 역사 기술 방식이. 그래서 이제 뭘까 이제 사실과 허구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혼재됐어요. 예, 좀 비과학적 소설을 냈던 사람이야. 그리고 교훈적 역사를 강조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리비우스는 일찍이 사라진 로마 작가의 서술과 전설 토대로 142권의 건국 이래 노마사를 소수했으며 그중에 35권이 지금 남아 있죠. 예. 그다음에 타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타켄투스가 이제 게르마니아라는 걸 출수했죠. 게르마니아.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게르마니아는 그 노마의 기풍이 쇠퇴된 거를 이제 뭐냐면 탄식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게르만족들에 관심을 갖게 돼. 예. 그래서 그 게르만족들이 원시적인 어떤 그런 참신한 기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기지들을. 그래서 이걸 연구하게 되면서 게르마니아는 작품을 썼는데, 자, 이 게르마니아 역사책이 그 당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카이션의 갈리아 전기가 있어요. 갈리아 전기. 갈리아 전기가 덤구어 게르만족에 관한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훌륭한 서수였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게르만인들의 어떤 생활상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두 개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저서를 통해서 게르마니아하고 갈리아 전기 두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갈리아 전기는 갈리아인들의 어떤 생활 풍습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게르만족들의 내용도 좀 기술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타켄티스는 제정 초기의 역사를 서술한 역사 연대기 작품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이제 그 뭐냐면 귀족 출신 기원전 168년에 로마에서 이제 끌려온 그 뭐냐 역사가가 있었는데 폴리비우스가 있어요. 폴리비우스. 이 폴리비우스는 기출문에 나왔죠. 이 사람은 그 그리스 귀족 출신인데 노예로 끌려와서 일종의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폴리비우스가 쓴 책이 로마 발전사예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09년 기출문제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전에 그리스에 아카이아 동맹이 있었죠. 이 아카이아 동맹에 속한 정치가 활약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싸우다가 체포돼서 로마에 압송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그 스킨피오가 있어. 이 스킨피오, 소 스킨피오 같은 정치가들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로마에 압송된 후에. 그래서 이 로마 발전사를 144권, 40권 정도 이렇게 저술을 해갖고 그 당시 로마의 세계 지배는 그 국제, 그 정치 시스템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기술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 카르타고의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려는 로마의 계속적 팽창을 실제로 목격했고 로마 흥기를 세계사적 관점에 서술했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서총이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보면 그 교훈적 역사가 강조했어요. 이 사람도. 되게 정근대적 그 역사관들은 교훈적 역사관이 주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면 다 교훈적 역사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교훈적 역사관에 많이 보이는 게 뭐냐? 순환사관이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정치적 정체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정이었다가 참주정, 그다음에 뭐 귀족정, 가두정, 그다음에 민주정, 중우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인식했어요. 예. 그래서 순환사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역사 서술의 실용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야. 자, 그런 특징도 있는데 이 폴리비누스 관련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역사 전반적으로 보편성과 법칙성을 강조했고요. 자, 이 보편성, 법칙성은 이 순환상관에도 보이죠. 여기에서 정치적인 어떤 발전, 변화들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누구와 연결시켜서 예전에 나왔냐면 해겔과 연결시켜서 나왔어요, 해겔. 근데 그 철학자 중에 해겔 있잖아요. 해겔을 철학과 연결시켜서 인제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좀 요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스 출신의 프로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을 각각 비교해 가지고 비교 영웅전을 인제 썼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프로타고의 영웅전은 문학 작품일수 그다음에 역사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각자 읽어 보시고 법률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노마의 법과 관련된 내용은 09년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건요. 요거는 인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읽어 볼게요, 요 내용을. 요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